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오늘 신천지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의 거주지와 별장 등도 압수수색했는데요.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신도들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에 대한 진술이 확보된 상황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소식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과천의 한 상가 건물 사무실에서 수사팀 관계자들이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당원 명부 가입자도 확보하신 걸까요? 필라테스 프로젝트 입증 가능한 자료 다 확보하신 걸까요? 이곳은 바로 신천지 총회 본부 사무실이 있는 건물. 신천지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던 지난 2020년 경기도가 직접 신도 명단을 파악하고 역학조사에 나섰던 곳이기도 합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역학조사를 현장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6년 만에 이번엔 정교유착 의혹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합수본은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이 머무는 곳으로 알려진 경기도 가평의 평화연수원과 별장인 경북 청도 만남의 쉼터, 신천지 관계자들 주거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영장에 적힌 혐의는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코로나19 집단 발병 당시 신천지에 강경하게 대응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선되는 걸 막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을 돕기 위해 이 회장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신천지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도 비슷한 집단 당원 가입이 있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합수본은 앞서 전직 신천지 간부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당원 가입이 비밀리에 체계적으로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총 목표와 확정수, 남은 수, 이어 팀별 할당량까지 정리해 보고했다는 겁니다. 전국에서 똑같이 잘 실행이 됐기 때문에 적어도 한 7만에서 8만, 10만 안팎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신천지 총회 간부들이 신도들에게 윤석열 후보를 찍으라는 전화를 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성도들의 동의하에 교인 명부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당원 가입을 독려한 교단 실세로 알려진 전 총무, 고모 씨 등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신도들을 당원으로 가입시켜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천지는 아예 직접 신도들을 지방의회에 투입시켰다는 의심도 받습니다. 기초의회부터 거미줄처럼 포진한 이들이 신천지의 중앙정치 무대 진출에 가교 역할을 했다는 건데요. 이어서 김건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과천시 의회의 국민의힘 윤미현 의원. 신천지 활동 전력이 탄로나 의회에서 제명된 데 이어 지난 2023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신천지를 봉사단체인 줄 알았다며 결백을 주장했던 그는 여전히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저의 과거 신앙 문제 때문에 이게 문제가 불거져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님들도 어려운 결정을 일단 법적인 단계에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충청 지역의 한 시의원도 몇 년 전 유출된 신천지 신도 명단이라는 파일에서 이름이 발견됐습니다. 과거 신천지 관련 행사에선 이만희 대표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다는 인터뷰까지 했던 일도 드러났습니다. 강원 지역의 전현직 기초의원들 가운데도 신천지 연루설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전국의 기초의회부터 거미줄 세력을 구축해 중앙무대로 진출하기 위한 발판을 놓아왔던 겁니다. 신천지 핵심 간부들에겐 넌지시 출마 권유가 이루어졌다고 전직 간부들은 말합니다. 지렛대 역할, 계단 역할? 왜냐면 달에 놔줄 수 있잖아요. 너 이번에 도의원, 시의원에 출마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꽤 있어요.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면 보수정당을 지지하라는 지령도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 과정은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1대1 면담으로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 설문조사 오면 그때 이번에 이제 누구를 지지하려고 하시느냐 뭐 이런 거 할 때 국힘이다 뭐 한나라다 이렇게 이제 하라고는 정권 힘을 조금 실어야 된다. 국회 뭐 이런 거 좀 하긴 해야 된다라는 거는 일부 신도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이만희 총회장의 지시 앞에 무력했습니다. 그 사람이 시키자는 누가 해요? 그 사람이 준대. 뭐든지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부터 열까지.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신천지가 이처럼 신도들을 무더기로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제도 정치권까지 침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조직 동원에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정치권의 막강한 로비력을 과시하는 통일교에게 돈이 무기라면 신천지는 사람, 즉 표를 직접 무기로 삼아 정치권을 움직이기 때문에 통일교도 이와 관련해선 신천지에게 노하우를 배워갈 정도였다는데요.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대구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114번째 신천지 교육 수료식. 새 신도만 10만 명 넘게 참석했는데 일사불란한 카드 뒤집기 등이 북한 열병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인류 최고의 진리를 배우기 위해 전 세계 많은 교회가 신천지 간판으로 바꾸어 달고 신천지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시대의 구원자라 불리는 이만희 총회장. 헬기를 탄 채 등장하며 위용을 뽐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좋은 세상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처럼 행사 진행을 비롯한 신천지의 조직 운영은 군대 같은 상명하복으로 이뤄집니다. 20여 년 전부터 보수 정당의 당원 가입과 유세장 동원 등에서 세를 과시했던 원동력입니다. 조직화된 신도 약 30만 명이 정치권과 연결고리이자 무기였던 셈입니다. 신천지 조직력 비법은 독특한 교리에 있습니다. 세상이 왕이 된다라고 하는 그 영생의 개념이 너무나 강한 사람들인데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죽는다. 단체에서 이탈당하면 저주받는다. 지옥 간다. 이런 것들을 계속 교육을 했기 때문에 게다가 2000년대 이후 대학가를 중심으로 위장 포교 등으로 교세를 확장하며 온 오프라인에서 활동력이 좋은 청년들을 대거 포섭했습니다. 통일교가 돈이라면 신천지는 표로 직결되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통일교는 외형이 크잖아요. 그런데 얘들은 이 당원 가입에 대해서는 신천지한테 배운 거야. 이 생각을 못했던 거지. 얘들. 실제 신천지와 통일교 주요 간부들은 함께 출장까지 다니며 교세 확장 방법 등을 공유하고 교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다시 한번 수사 선상에 오르며 주목받고 있는 신천지. 어렵게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지금이 신도들을 구해낼 마지막 기회라고 입을 모읍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교회 예배와 기도회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던 손현보 목사가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났습니다.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손 목사는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먼저 조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손현보 목사는 당시 국민의힘 소속 정순윤 후보를 자신의 교회로 불러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사자 보수 단일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빨간 신발에 신고 놓은 거 아닙니까? 대선 직전엔 교회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하고 김문수 후보의 지지 영상을 신도들에게 틀어주기도 했습니다. 정량 결백 자유 민주주의 김문수 파이팅! 자신의 교회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 낙선 운동을 한 손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됐습니다.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오늘 법원 또한 손 목사에 대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특정 후보의 당선과 낙선을 도모하려는 의사가 명확한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겁니다. 손 목사 측이 주장한 종교자유 침해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 목사 측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 외엔 다른 전력이 없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손 목사가 석방되자마자 법원 앞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은 구속 당시 손 목사가 외쳤던 구호를 따라 외쳤습니다. 항소의 뜻을 밝힌 손 목사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교회에서 정치 관련 발언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법원이 집행유예로 풀어준 손 목사는 곧바로 종교와 정치는 구분할 수 없다는 반헌법적 발언을 시작으로 다짜고짜 미국 정치인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국가 간 치열한 협상이 이어지고 순간순간 국익이 갈리는 상황에서 나라를 위해 힘을 모으긴커녕 마치 자신을 국익 훼손에 사용해달라는 듯 종교 탄압 같은 억지 주장으로 상대방이 이용할 시비거리를 만들어주는 모양새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손 목사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거나 반성하는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와 그거는 법원이 하는 이야기고 종교와 정치는 구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더니 지지자들에게 미국에 대한 감사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우리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시고 하여튼 루비오 장관님과 또 벤서 부통령님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손 목사의 아들 2명은 지난주 백악관을 방문해 손 목사가 종교 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막 백악관에서 미팅들을 마치고 나오는 길입니다. 한국의 종교의 자유 문제, 교회 탄압 문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시간을 내주고 손 목사 측은 이번 석방이 미국의 도움 덕분이란 자신감을 드러내기까지 했습니다. 벤스 부통령까지 나서서 주의를 주는 바람에 그리고 한국 교회 모두가 나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석방 조치를 한 것으로 믿어집니다. 하지만 국내 극우 정치인들과 일부 기독교 세력이 줄곧 내세우고 있는 미국과의 교감에도 실제 미국이 취한 조치도 없고 통상 압력을 위한 정치적 소재로 이용할 뿐입니다. 벤스 미국 부통령도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소년보 목사를 언급했지만 우리 정부는 종교 탄압이 아닌 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한국의 시스템을 존중한다는 전제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오해가 없도록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종교의 외피를 쓴 불법 선거운동임을 드러낸 당연한 판결이라고 평가했고 국민의힘은 종교 지도자를 구금하고 구속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수입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이 셀프 조사를 벌이며 증거를 없앴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오늘 경찰에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도윤성 기자, 조사가 아직 진행 중입니까? 네, 오늘 낮 2시쯤 이곳 서울경찰청에 나온 로저스 대표는 지금 6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심야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조사는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역사를 대동하고 나타난 로저스 대표는 짧은 입장을 밝힌 뒤 조사실에 들어갔습니다. Coupang has fully and will continue to fully cooperate with all of the government investigations that are now looking into us. We will also fully cooperate with the police investigation today. Thank you. 지난 21일 귀국한 로저스 대표는 그동안 경찰의 2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최근 체포영장 신청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상황에서 3차 요구를 받은 끝에 오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하지만 국민 불안을 가중시켰던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네, 로저스 대표가 쿠팡의 셀프 조사에 얼만큼 관여했냐가 이 조사의 핵심일 것 같은데요.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달 쿠팡은 중국인 전 직원을 따로 만나 노트북 등을 회수했다면서 유출된 정보가 3,000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셀프 조사 결과를 내놓은 뒤 논란은 외려 커졌는데요. 경찰 분석에서 쿠팡 발표에 만배인 3천만 건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고 쿠팡이 범죄 증거물에 손을 댔다면 증거 인멸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자체 조사가 아니다, 국정원이 시켰다라고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도 고발됐습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셀프 조사 착수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는데요. 통역을 거쳐야 해 조사 속도가 더뎠던 만큼 조만간 추가 출석을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죠. 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본사 앞에서부터 청와대 앞까지 정보 유출과 산재 은폐 등을 규탄하는 시민 대행진이 열렸습니다. 절대 미국 정부에 굴하거나 비껴가지 말고 당당하게 쿠팡을 조사하고 죄가 있는 사람 처벌받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들은 미국 정부의 쿠팡 비호를 주권 침해라고 비판했고 김범석 의장을 향해서는 미국 정치권 로비에 힘쓰지 말고 한국에 와서 책임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법원이 재판에 개입하고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결국 일부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2심 재판부가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1심 판결에 모순이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다만 극히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7년 만인 지난 2024년 1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직권남용죄에 대한 해석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의 사법행정 권한에 다른 법관의 재판에 관여할 권한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했다는 논리도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에 대해 1심 논리를 뒤집었습니다. 원심대로라면 재판에 제3자가 개입할 권한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가 없다며 그러면 오히려 재판의 독립을 돕지 못하는 모순에 빠진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법행정권자의 재판 관여로 인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초래되고 재판이 신뢰받지 못하게 되면 법관의 정당한 재판권 행사는 침해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가지에 달하는 세부 혐의들 가운데 유죄가 인정된 건 단 2가지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5년 사학연금법 관련 한정위원 결정을 구하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취소를 요구한 행위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의 항소심에 개입하려 한 행위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도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 재판 개입으로 의심되는 다른 의혹이나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등 나머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선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징역 7년이었지만 이에 따라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헌정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첫 사례가 됐습니다. 박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같은 형량이 선고됐고 고 전 대법관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직권남용죄에 대한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판단이라며 곧바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징역 15년이 구형된 김건희 씨의 3가지 혐의 중 2가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심각한 사실 오인이라며 항소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이 아니고 명태균 씨의 무상 여론조사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은 법리에 어긋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징역 1년 8개월 선고도 지나치게 가벼운 양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파문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어 오늘은 송원석 원내대표도 물러나야 한다며 사퇴를 묻는 전당원 투표를 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 전 대표는 당분간 당 밖에서 지지세 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공윤성 기자입니다. 장동혁 대표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친한계 의원들이 송원석 원내대표 역시 함께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명이 과하다, 안 된다는 게 소수 의원들 다수 의견인데 제명 의결에 찬성표를 던져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져버렸다는 겁니다. 의원들의 뜻을 반영을 안 했잖아요. 이 중대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본인의 혼자 생각대로 지금 처리한 거 아닙니까? 의원총회를 열어 지도부 설명을 들어야 한다. 장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명이라는 처분은 과연 납득하냐 아니냐를 가지고 지금 당원들이 갑론을박인 건데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고 이해찬 총리의 빈소를 찾은 장 대표는 조문을 마치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담소를 나누기도 했는데 사퇴론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장 대표는 제명 파문을 피해가려는 듯 당분간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당명 변경 등 지방선거 당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친한계 등 일부 의원들의 반발은 계속되겠지만 영남계 중진 등 80명의 다수 의원들은 관망하고 있어 대세에 지장은 없다는 판단입니다. 무조건 합 못했다, 통합 못했다. 이 부분이 장동혁 대표의 모든 책임인가요? 지도부를 이렇게 흔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강성 지지층을 대변해 오던 장 대표 측근들도 지원 사격에 나서
사퇴를 주장한 오세훈 시장을 정치꾼, 사당화를 시도하는 세력으로 폄하했습니다. 제명된 한동훈 대표는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며 지지층 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내일 지지자들이 여의도에서 지도부 규탄 집회를 여는데 한 대표가 참석하지는 않지만 새 과시를 통해 장 대표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 달 8일엔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토크 콘서트를 여는 등 당 밖에서 정치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어제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서울시장이 반대 의견을 내놓은 데 이어서 오늘은 과천시장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과천시장이 4년 전에는 경마장을 이전하고 부지 활용 방안을 정부와 논의해야 한다고 했었는데요. 왜 입장이 바뀌었을까요? 이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9,800세대 공급 부지로 선정된 경기 과천 경마장입니다. 경마장 주변에서 만난 한 주민은 이전을 환영했습니다. 저희는 알턴리가 빠졌어요. 경마장 옆이라는 거는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도박장인데 결국은. 과천시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주택 공급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미 3기 신도시를 포함해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경마장 이전에 따른 재정 부담도 있다는 겁니다. 일부 주민들도 교통 혼잡을 우려했습니다. 교통도 오르고 또 무슨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천시장은 4년 전에는 전혀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경마장 세수가 250억 원대로 떨어졌고 3기 신도시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상황에서 주변의 경마장을 존치시킬 수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전 이후의 활용 방안은 윤석열 정부와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6,8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인 태릉 골프장 인근. 이곳은 6년 전에도 아파트 건설이 추진됐지만 주민 반대로 좌초됐던 곳입니다.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교통 문제입니다. 태릉 골프장과 주택가를 잇는 왕복 6차선 도로인데요. 이 일대 교통이 더 혼잡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일단 도로 등 기반 시설 정비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도로도 다 저기되고 여기가 좀 발전이 되지 않느냐. 너무 꽉 막히잖아요. 이숙사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이런 우려에 대해 김희탁 국토부 1차관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교통 대책은 물론 일자리 조성 방법이나 기업 유치 방안까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재건축 활성화 요구에 대해선 재건축 재개발은 입주까지 7, 8년이 걸리고 공공이 오히려 빠를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 등장으로 인한 노동구조 변화와 일자리 양극화 문제 등의 돌파구로 창업을 거론했습니다. 이른바 국가 창업 시대를 내세운 건데 초기 창업부터 제도전까지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가 국가 창업 시대를 내걸고 첫 공개 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K자형 성장부터 거론하며 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가 소수에게 몰리는 불평등, 양극화 현상을 지적했습니다. 인공지능 발전으로 불안해진 일자리 구조도 함께 언급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등장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아틀라스라고 그러나요? 현장에서는 저 로봇 들어오면 우리 일자리 없어지는데 저 로봇 설치를 막자 뭐 이런 운동을 하잖아요. 그 절박함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 대통령이 제시한 해결책은 창업이었습니다. 창업 이후가 아닌 시작 단계부터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아예 씨앗을 만드는 것 자체를 한번 지원해보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시작할 때부터 아예 지원을 정부가 해주자. 구체적으로는 오는 3월 개최될 창업 경연 플랫폼인 모두의 창업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테크와 로컬 분야를 합쳐 총 5천 명의 창업 인재를 선발해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중 1,000명을 선별해 시도별, 권역별 예선과 본선 오디션을 진행하고 단계별로 1인당 최대 2천만 원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려진 100명의 창업 루키들은 대국민 창업 경진대회에 참여하는데 최종 우승자는 10억 원 이상을 지원받습니다. 또 정부가 50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해 투자하고 탈락자를 위한 1조 원 규모의 제도전 펀드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기 창업을 도와드린다는 게 굉장히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창업 열풍 펀드라는 500억 원의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통해서 지원을 해드린다. 경연 과정은 방송으로 내보내 열풍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1년에 한 번 시행 예정인 프로그램의 횟수 확대를 제안하는 동시에 추경을 통한 추가 예산 확보 가능성도 거론하며 창업 정책에 대한 성공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갑작스럽게 제안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를 두고 이번엔 이른바 밀약설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포착된 한 여당 의원과 국무위원 사이의 메시지를 근거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제안하면서 조국혁신당 측에 미리 약속해 준 게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에선 합당을 좋게 본다는 응답이 더 많았지만 중도층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합당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이 더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재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가 열리던 중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무위원 사이 오간 텔레그램 대화입니다. 밀약, 타격 소재, 당명 변경 불가, 나눠먹기 불가 등의 예민한 내용들을 담은 국무위원의 메시지에 민주당 의원은 지방선거 전 급히 해야 하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며 호응합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앞선 라디오 인터뷰와 관련한 대화로 보이는데 당명은 중요하지 않다. 다만 이제 합당한 예우와 존중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 대표의 조국 대표가 공동 대표라면 좋겠다. 정청래 대표가 합당 제안을 발표하기 전 조국혁신당과 몰래 약속한 게 있는 건 아닌지 공격 소재로 사용하라는 메시지도 등장합니다. 합당 제안의 배경을 놓고 이른바 밀약설이 제기된 겁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관련 논의를 전혀 한 적 없다면서 민주당을 향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청래 대표와 친한 방송인 김어준 씨가 합당을 조언했다는 이른바 김어준 기획설도 한창 논란입니다. 실제로 김 씨는 자신의 방송에서 민주당 혁신당의 통합은 언제 하느냐의 문제였다면서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서 했어야만 하는 일이라고 적극 옹호했습니다. 그러나 밀약설, 기획설 등이 난무하면서 과연 합당에 실익이 있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과연 이게 정말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냐, 중도 확장성이 제한되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반대 목소리도 있고 두 당의 합당 제안에 대해 좋지 않게 본다는 의견이 40%로 28%의 좋게 본다는 의견보다 높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오면서 내부 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 성향 응답자의 경우 좋게 본다는 응답이 48%로 더 높았지만 무당층의 경우 좋지 않게 본다는 응답이 35%로 더 높아 중도 확장 측면에서는 실익 논란이 예상됩니다. 내일까지로 정한 이해찬 전 총리의 애도 기간이 끝나면 민주당 내 합당 갈등이 본격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충북의 한 생활용품 제조 공장에서 큰 불이 나 5시간째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노동자들도 있다는데요. 화재 현장 연결합니다. 자, 전효정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불이 난 공장 내부로 지금 시뻘건 불길이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 6시 1분 큰 불길이 잡히면서 화염과 연기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소방당국이 발령한 대응 2단계는 여전히 유지 중입니다. 이곳 충북 음성공장 화재는 오늘 오후 2시 55분쯤 시작됐습니다. 연면적 2만 4천여 제곱미터 공장을 통째로 집어삼킨 검은 연기가 인근 지역을 뒤덮을 정도로 화염은 매우 빠르고 거셌습니다. 불이 붙은 스티로폼이 강한 바람을 타고 500m를 날아가 인근 야산에 옮겨 붙었다가 1시간 만에 진화되기도 했습니다. 강풍과 함께 물티슈와 기저귀 등 제품과 원료가 순식간에 불길을 키워 초기 대응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재 당시 이곳에 있던 83명 가운데 81명은 비상벨을 듣고 대피를 했지만 20대 네팔 남성과 50대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 등 외국인 2명은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본부는 현재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중인데 조금 전 저녁 7시경부터는 인명수색 로봇을 먼저 투입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공장이 샌드위치 패널 구조라 철판 사이에 불꽃이 여전히 살아있어 실종자 수색은 진화가 완료되어야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충북 음성 공장 화재 현장에서 MBC 뉴스 전희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란 주변의 군사적 긴장감이 치솟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을 비롯한 미군의 핵심 전략 자산이 집결하는 가운데 이란은 외교적 해결을 하되 공격당할 경우 중동 곳곳의 미군 기지를 타격하겠다며 실사격 훈련을 예고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백악관과 국방부로부터 이란을 공격할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받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란 정권 핵심부와 혁명 수비대 시설을 겨냥한 대규모 폭격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군사적인 대응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We have a lot of very big, very powerful ships sailing to Iran right now, and it would be great if we didn't have to use them. Okay? 당초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폭력 진압을 문제 삼았던 미국의 요구는 수위가 더 높아졌습니다. 핵무기를 금지하고 미사일 프로그램까지 제한하라는 핵 포기 수준의 요구를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는 미군 전력이 속속 배치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의 링컨 항공모함 전단이 걸프 해역으로 이동했고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구축함이 배치됐습니다. 항공모함 타격단은 북아라비아해에 위치했고 미 공군의 핵탐지 특수정찰기가 영국에 도착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란은 외교적 해결을 하되 군사적으로도 대응할 것이라며 공격을 받으면 중동 곳곳에 미군 기지를 타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이틀 동안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주요 산유국의 수출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은 해상 원유 수송량의 20에서 3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석유 수출 항로입니다. 미국의 이런 강한 압박에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성과를 내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1월 중간선거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들한테도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이란 입장에서도 지금 궁지에 몰린 상태이기 때문에 핵 협상을 하기 좋은 상황까지 이란을 최대한 압박해 핵 협상을 타결하고 이란의 미사일 위협도 통제하려는 최대 압박 전략이라는 겁니다. 튀르키예가 미국, 이란과의 3자 회담을 제안하며 위기를 누그러뜨리려고 나섰지만 중동 지역에는 다시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상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교역하는 국가들을 현금 인출기에 빗대면서 자신은 펜 한 번만 움직이면 관세로 수십억 달러를 벌 수 있다고 과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다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LA 박윤수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에서 내각 회의를 주재하던 트럼프 대통령. 또다시 관세를 자신의 경제 성과로 꼽았습니다. 관세 덕분에 외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관세를 더 올릴 수도 있지만 그나마 자신이 다른 나라들을 봐주는 것이라며 미국이 그동안 매우 친절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The tariffs could be much steeper. We've been actually very nice about it.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또다시 고율 관세를 떼길 뜻도 내비쳤습니다. We took some of it, but we took really just a small portion of it compared to what we could take if we wanted to. 회의에 앞서 그는 SNS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낮은 금리에 기반한 현금 인출기라고 썼습니다. 펜 한 번만 휘두르면 수십억 달러가 더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관세로 얼마든지 상대국의 돈을 빼갈 수 있다며 동맹국을 돈줄 정도로 여기는 인식을 다시 솔직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이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국은 다시 협상에 나섰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났지만 당장 합의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장관님, 오늘 회담 좀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요? 많은 대화들이 있었고요. 내일 아침에 한번 더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급히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곧바로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을 만나 협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이런 진짜 하루하루 어떻게 보면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데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유럽의 동맹들을 관세로 위협했던 미국이 이번엔 한국을 우선 표적으로 잡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압박하면 언제나 성공했다는 말을 반복하며 협상 결과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히려 미국이 관세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동맹국 정상의 경고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유럽연합이 투자에 합의했는데도 미국이 관세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독일 총리가 직접 비판에 나선 건데요. 유럽은 미국에 종속되지 않는 동반자이자 동맹국이라며 관세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겁니다. 베를린 이덕영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유럽연합에 25%의 상호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했습니다. 특히 큰 적자를 보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50%를 매겼습니다. 지난해 7월 유럽연합은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가로 6천억 달러, 약 860조 원을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선 추가 협상으로 관세율과 할당량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반년이 되도록 협의엔 진전이 없었고 그 결과 여전히 50%의 관세를 내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메르츠 독일 총리가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미국은 합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메르츠 총리는 미국이 자꾸 말을 바꾸는 것이 합의 이행의 불확실성을 키운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미 맺은 합의를 팽개치고 그린란드를 내놓으라며 유럽 국가들을 관세로 위협하고 한국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변덕스러운 트럼프 행태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메르츠 총리는 하루 뒤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경고를 했습니다. 유럽은 미국에 종속된 나라가 아닌 동반자이자 동맹국이라며 관세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Wir waren uns einig, dass wir uns nicht ein weiteres Mal von Zolldrohungen einschüchtern lassen werden. 그러면서 인도, 남미와의 FTA 체결을 언급하며 미국의 대체 시장을 찾을 것임도 강조했습니다. 말로는 미국을 향한 신뢰와 협력을 강조하지만 유럽의 행동은 미국에 대한 불신과 반발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그제 새벽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며 경기 수원 도심을 시속 100km 이상으로 질주한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20분 넘는 위태로운 추격전에 경찰관 5명이 다쳤는데 이 남성은 검거되면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체포해도 되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차우영 기자입니다. 그제 새벽 1시쯤 경기 수원시의 한 도로. 검은색 SUV가 붉은색 정지 신호등을 무시하고 좌회전을 합니다. 차량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간 뒤 본격 질주를 시작합니다.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따돌리려 도주 차량 운전자는 고가도로 진입 직전 갑자기 핸들을 꺾습니다. 중심을 잃은 차체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립니다. 차량은 과속방지턱을 2차례 튕기듯 넘어선 뒤 도로 옹벽과 건물, 차량 등을 잇따라 들이받고는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순찰차가 다가가자 다시 시작된 도주. 주차된 차량들을 들이받으며 골목길을 위태롭게 빠져나갑니다. 드디어 도주 차량 앞을 막아선 순찰차에서 경찰관이 뛰어나와 운전석 유리를 내리칩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경찰관을 차량으로 밀어내고 또 도망칩니다. 광란의 질주는 순찰차 세대의 앞과 뒤, 옆을 완전히 포위당한 뒤에야 마무리됐습니다. 수원 시내 20km 구간에서 20분 넘게 이어진 공포의 추격전이었습니다. 검거된 30대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하지만 검거 순간 이렇게 강압적으로 체포해도 되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디시소갑을 채우려고 엎드리게 하는 상황인데 엎드리는 것도 힘을 주면서 안 엎드리는 상황이었어요. 오늘 다시 찾은 도주로에는 추격전 당시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도망치던 차량이 지나가 중앙분리대는 아직도 뚫려 있고요. 길가에는 산산조각난 파편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투입된 경찰관 5명이 다쳤고 순찰차 20대 중 3대가 파손됐습니다. 남성은 경찰관이 따라와 무서워 도망쳤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30대 동승자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차우영입니다. 서울시 공유 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려면 앱에 필수로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회원정보 450만 건가량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측은 주민등록번호나 결제 정보 등 민감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정확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은 기자입니다.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 2015년 이후 10년간 2억 5천만 건의 누적 이용 건수가 기록된 서울시 대표 공공 플랫폼입니다. 이런 따릉이의 회원 정보가 450만 건 넘게 유출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누적 회원 수가 약 512만 명이니
사실상 대부분 정보가 털린 셈입니다. 따릉이에 가입하려면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이용자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의 유출 가능성이 우선 제기됩니다. 이메일 주소와 생년월일, 성별이나 체중은 선택 입력 사항입니다. 가입 과정에서 이런 정보를 모두 입력한 경우 더 많은 정보가 유출됐을 수 있는 겁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주민등록번호나 결제정보 등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유출도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합니다. 정확히 어디까지 유출됐는지는 한 번 더 조사를 해봐야 돼요. 보통은 간단하게 몇 개밖에 유출 안 됐습니다 해도 조사해보면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공단 측 늑장 대응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별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해 27일 오후 공단 측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공단은 정보 유출 정황을 인지한 지 72시간, 즉 사흘 안에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단은 신고 마감 시한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오늘 오전에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쿠팡 사태로 개인정보 유출 트라우마를 겪었던 시민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네, 평소에도 따릉이를 많이 타왔는데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앞으로 따릉이를 타야 할지 고민입니다. 나라에서 관리하는 정보가 그렇게 쓴다고 하면은 앞으로 저희가 믿고 맡기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디도스 공격이 집중되는 2024년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은 조만간 서버 자료 등을 넘겨받아 분석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청사 내에 개인용 쑥뜸방을 만들어 몰래 사용해오다 발각됐습니다. 뜸을 뜨려고 불을 사용한 것, 청사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 모두 불법입니다. 장혜지 기자입니다. 부산 북구청 2층 복도 끝 15제곱미터 규모의 작은 방입니다. 침대와 좌욕기, 온열기는 물론 환기구까지 설치돼 있습니다. 오태원 북구청장이 지난해 8월 개인 치료 목적으로 만든 쑥뜸방인데 잠금 장치로 출입을 통제해 이 공간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 공간은 처음 봤거든요. 빈 공간으로. 환기 시설이 있지만 한 번에 많은 양의 쑥뜸에 불을 붙이기 때문에 수개월째 청사 안에서 영문 모를 쑥뜸 냄새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냄새 나니까, 냄새지 이러니까, 누가 쑥뜸을 한다. 이 소리만 들었어. 쑥뜸방 바닥에는 검게 그을린 흔적까지 있었습니다. 공공청사는 화기 취급이 엄격히 제한되는 시설인 만큼 소방시설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 청사가 노후하고 공간이 부족해 인근 건물까지 별관으로 임차해 쓰고 있는데 구청장은 혼자 뜸을 뜨기 위해 청사 공간을 몰래 쓰고 있었던 겁니다. 인직자의 마인드를 넘어서 그냥 일반적인 상식 수준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오 구청장은 쑥뜸방 개인 사용 논란이 불거지자 이른 아침 모두 철거했습니다. 구청장은 한의원에 갈 시간이 없어 방치된 빈 창고를 활용한 것뿐이라며 장비도 모두 사비로 마련했고 뜸도 직접 떴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일과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일과 후나 점심시간에 하는 거라서. 오 청장은 2년 전엔 발달장애인을 낳은 부모가 죄라는 발언을 해 소속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6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장예지입니다. 자금난에 빠져 기업 회생 절차를 받고 있는 홈플러스는 최근 2달 사이 점포 10곳을 정리했는데요. 홈플러스 회사와 직원들의 고통도 크지만 장 나온 김에 들르라고 마트 옆에 입점했던 소상공인들도 홈플러스 따라 망할 처지입니다. 이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도 못 받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이들의 얘기를 지윤수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홈플러스 일산점. 작년 연말 영업을 종료했다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건물 안엔 인적이 뚝 끊겼고 에스컬레이터는 쇠사슬로 막혔습니다. 마트로 향하던 통로, 장 보러 나온 김에 들르던 가게들도 다 문을 닫았습니다. 남은 건 피부과 병원과 식당 한 곳뿐입니다. 작년 하반기 물건 대금을 못 낸 홈플러스의 진열대 곳곳이 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 물건이 없으니 손님이 줄기 시작했고 덩달아 식당도 매출이 80% 급감하더니 결국 홈플러스가 패자마자 손님은 끊겼습니다.
대출도 받고 또 퇴직금도 다 넣고 해서 진짜 몇 억이 들었어요. 다른 데다가 가게를 얻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황. 식당 혼자 문을 열고 텅 빈 건물을 지키지만 홈플러스는 지상 주차장을 막고 쓰레기 처리장 운영도 멈췄습니다. 홈플러스도 빌린 건물이라 비워줘야 하다 보니 식당이 문 닫길 은근히 압박하는 분위기입니다. 보상금도 없고 보증금도 100% 돌려받지 못한다. 협의라는 명목하에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나가는 거예요.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홈플러스 각 지점과 입점업체들 사이 협의에선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년 넘은 입점업체는 보상이 없다거나 이미 손님이 뚝 끊긴 최근 매상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책정하겠다고 통보하기 일쑤입니다. 지금의 매출의 상태로 계속 간다 그러면 저의 뜻과는 상관없이 폐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홈플러스 전국 지점에는 식당이나 의류 매장, 안경점 등 8,000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가게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입점 업체들을 부당하게 밀어내려 했다는 지적에 대해 점주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잘 마무리되길 바라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원 2만 명 1월 월급을 못 준 홈플러스는 희망퇴직도 예고했지만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지 않고선 회생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 국가대표 선수단 본진이 결전지로 떠났습니다. 선수들은 8년 만에 톱10 진입을 자신했습니다. 전체 130명의 선수단 가운데 오늘 본진 45명이 출국길에 올랐는데요. 세 번째 올림픽에 나서는 쇼트트랙의 에이스 최민정에게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금메달 3개 포함 5개의 올림픽 메달을 보유한 최민정은 이번 대회에서 우리 선수 역대 최다 메달에 도전합니다. 기록이 걸려있는 대회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일인 것 같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의 박지훈은 개회식 기수로 나서는 것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기수였던 곽윤비 선배님과 김아란 선배님이 메달을 따셨잖아요, 그날. 그래서 차준환이랑 저도 꼭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메달 3개 이상으로 8년 만에 톱10 복귀를 선언한 선수단은 엿새 뒤 컬링 믹스 더블을 시작으로 열전에 돌입합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류현진 선수가 예년보다 빠르게 불펜 투구에 들어갔습니다. WBC로 시작되는 한 해를 충실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라는데요. 이명루 기자가 전합니다. 류현진이 WBC 공인구 하나를 집어들고 불펜으로 향합니다. 특유의 일정한 투구폼에 경쾌한 리듬으로 모두 40개를 던졌는데 예년보다 빨랐던 첫 불펜 투구에 스스로 만족감을 보였습니다. 캠프 첫 턴에서 한 게 엄청 오랜만이어서 좀 페이스도 잘 맞추고 있는 것 같고 직구는 전체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WBC를 앞둔 만큼 빅리거 시절처럼 몸 상태를 일찌감치 끌어올리고 있는 류현진. 지난주까지 대표팀의 사이판 캠프에서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 훈련을 치른 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공 던지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없다 보니까 추운 날씨 속에서 하면 좀 근육이 경직되고 막 그럴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후배들에게 조언자로 나섰던 대표팀에 이어 한화에서도 왕앤청 등 새 얼굴까지 살뜰히 챙기는 투수주장 류현진. WBC 시작부터 가을 야구의 마지막까지 가장 높은 곳에 서겠다는 생각뿐입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사우디 리그에서 나온 네베스의 환상적인 코너킥 골입니다. 완벽한 궤적으로 날아가 골대 행운까지 더해졌습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지난주부터 길게 이어진 강추위 견디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행히 주말인 내일 낮부터는 추위가 점차 약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서울의 기온 영하 1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한낮엔 영상권으로 올라서겠고요. 휴일부터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무척 건조해 걱정인데요. 오늘도 강원과 충북 곳곳으로는 또다시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됐습니다.
올해 1월에만 산불이 58건 발생했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불씨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일요일 밤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해 다음 주 월요일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일부 서쪽 지역은 건조특보가 해제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점차 맑아지겠고요. 동해안 지역에선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10도, 춘천 영하 14도, 광주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도, 대구 6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절기 입춘이 들어있는 다음 주에는 심한 추위가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